예. 2012년 이제 12월 20일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내일 모레가 크리스마스니까 일단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드리고요. 이제 42일 남았습니다, 이제. 그래서 조금 바쁘게 이제 진행이 됩니다. 보통 이 정도쯤 되면 한 50일에서 한 60일 정도 남았는데 이번에는 시험이 좀 빨라지다 보니까 여러분 마음도 좀 조급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급할수록 이제 천천히 돌아가라고요. 40일 동안 여러분들이 뭐 열심히 하시면 또 좋은 결과가 있을 테니까 너무 다급해 하시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 이제 오늘은 이제 배전계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배전계통을 1시간, 오늘 하루 만에 좀 끝내기는 힘들고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요약을 먼저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 배전계통의 나머지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변전 부분을 진행을 할까 합니다. 일단 송배전공학이 책을 보시면 송배전입니다. 그래서 송전계통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배우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전력계통으로 바로 넘어갔습니다. 근데 사실 송전계통을 배우고 나서 그 다음 변전소를 배우고 난 다음에 11장, 그 다음에 12장부터 14장까지 배전계통을 배우게 됩니다. 근데 그 부분을 이제 좀 건너뛰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순서가 바뀌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기본서 책으로 공부를 하실 때는 기본서 책의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낫습니다. 여러분 교재는 송전계통, 그 다음에 전력계통공학, 그 다음에 배전계통공학, 그 다음에 변전소 이런 식으로 좀 순서가 좀 뒤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배전계통공학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정도에 이제 변전소 쪽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럼 변전소 쪽에서는 변압기 설치되어 있는 게 개폐장치, 모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변전소 부분도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 한 주에서 2주 정도 시간을 이제 좀 할애를 할 겁니다. 근데 이 안에 있는 것들이 서로 응동이 됩니다. 변전소를 통해서 배전선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제 여기 변전소에 나와 있는 이 변압기에 관련된 부분. 여기서도 배전선로 이제 전압 조정하는 부분을 변압기에서 조정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 맞물려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본서 순서대로 보시는 게 나중에 좀 더 이해하기는 더 편하십니다. 전체적인 부분. 그래서 오늘 이제 배전계통의 구성에 대해서 배우시게 될 텐데요. 이제 배전계통이 뭔지, 이제 배전선로가 뭔지 이런 정의를 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배전계통에 이제 고압이 있고 저압이 있습니다. 배전계통에. 그럼 고압이 또 보시면 또 어디로 나눠지냐? 가공인지 지중인지 이런 식으로 나눠지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을 보시게 됩니다. 배전선로의 정기적 특성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보실 때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특성이니까 얘에 대한 특성이 뭐냐? 여기서 보는 게 이제 배전선로에 대한 특성 RLCG를 배우게 됩니다. 근데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어디서 배우셨냐면 선로정수하고 코로나 해가지고 송배전, 그러니까 송전공학 쪽에서의 특성, 송전 특성이 어떻게 나오죠? 송전 특성이 4장에 선로정수하고 코로나 나오지 않습니까? 그 선로정수 RLCG를 배웠던 부분을 다시 여기서 배전선로의 전기 특성에서 또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에서 배우셨던 것들을 다시 들으시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14장의 배전선로의 관리하고 보호 쪽을 들어가시면은 여기서 나오는 게 이제 뭐 고조파라든가 플리커라든가 이런 좀 새로운 용어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은 중요하기 때문에 고조파 같은 경우는 거의 2, 3년에 한 번씩은 꼭 나옵니다. 3년,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땐 3년 주기로는 한 번씩 꼭 나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한 2년 전쯤에 나왔거든요. 내년도 시험에는 뭐 전반기든 후반기든 한 번 정도는 다시 또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있다. 플리커는 조금 떨어집니다. 고조파에 비해서는. 하지만 뭐 10점짜리로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전압 품질에 관련돼 가지고 같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보시면 되고요. 여기 이제 순간 정전이라든가 전압 강화 쪽 뭐 이런 파워 퀄리티에 관련된 부분들이 같이 묶여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특이한 것들은 배전선로 관리화 쪽 보고 보시면은 기본서에는 UPS 설비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관리. 그러면 기기들을 관리를 해야 되니까 배전선로에 연결되어 있는 기기들이 뭐냐? 자동 개폐기, 자동 구간 개폐기, 고장 구분 개폐기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리클로저, 섹셔널라이저, 그 다음에 뭐 라인 퓨즈, 그 다음에 COS 같은 이런 기기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합니다. 근데 사실 이런 기기들은 시험 빈도는 낮습니다. 배전선로의 관리와 보호 쪽에서.
하지만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떤 식으로 상호 협조를 해서 보호를 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이 한 25점짜리로 나왔던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셔야 되고요. 보호 쪽에서 이런 부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 보호계정기 쪽은 연관이 돼 있습니다. 여기서도. 과전료 보호, 질학 보호, 그 다음에 어떤 이 각각의 보호 방식에 따라서 틀려지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배정 계통의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보호하는 방식이 또 틀려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12장, 13장, 14장은 한꺼번에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요약을 먼저 좀 해드리고 그 부분을 요 요약을 한 3번 해드릴 겁니다. 오전에만. 왜냐면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공부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시면 되는데요. 이 전체적인 컨셉을 머릿속에 넣어놓고 공부를 하시면은 접근하기가 편합니다. 아, 여기에는 어떤 부분에 대한 문제들이 나오고 있고 여기는 어떤 부분에 대한 문제들이 나와 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상호 연관이 돼서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오전에 항상 첫 시간에 설명을 드리니까 그 부분을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보시면요. 교재는 없지만 여러분들 오늘 또 수업이 끝나고 나면은 다시 발송을 해드립니다. 그 전에 받으셨던 분들도 있으니까. 자, 보시면 저합 배정 계통의 구성입니다. 저합과 고합과 특별고합의 그 기준을 먼저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데. 저합은 이제 직류는 750V, 교류는 600V, 고합은 7000V 이하, 특별고합은 7000V 이상입니다. 이건 우리나라 기준이고요. 외국에서의 저합 고합 기준은 틀립니다. 외국에서는 보통 IC 기준에서는 저합은 1000V까지가 저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교류 600V죠. 교류 690V는 우리나라는 고합입니다. 하지만 외국에서는 저합이라는 얘기죠. 그런 것들이 이제 좀 틀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도 적으실 때, 뭐 고합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은 여기는 뭐 7000V라고 돼 있죠. 근데 외국 같은 경우는 뭐 35kV, 뭐 40kV도 고합입니다. 개념이.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는 MV라고 얘기를 하죠. 미디엄 볼테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미디엄 볼테이지라는 게 없습니다. 하이 볼테이지, 고합 아니면은 저합입니다. 로 볼테이지인데 걔네들은 이제 하이 볼테이지, 미디엄 볼테이지, 그 다음에 로 볼테이지 개념이 틀려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참조를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합 배정 계통의 구성, 저합 배정 계통의 구성, 배전선로의 전기 방식 이렇게 해가지고 12장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해놓은 거는요. 먼저 머릿속에 컨셉을 잡으시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부분이 뭔지. 왜냐면 키워드, 대제목, 중제목, 소제목식으로 이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갇혀져 있어야지만 나중에 이해하기가 편합니다. 배정계통이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그 배정계통이 나눠지겠죠. 고합하고 저합이. 그래서 고합 배정계통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저합 배정계통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 배전선로들이 어떤 식의 전기 방식을 가지고 있는지, 단상인지, 삼상인지, 단상 2선식인지, 단상 3선식인지, 삼상 3선식인지, 삼상 4선식인지, 그런 것들을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송배전공학의 1장에 나와 있습니다. 1장에. 송배전공학에. 1장에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장 보통 이제 수업을 하다 보면은 여러분 나중에 가서 12장 배정계통의 구성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린다고 하고 넘어갑니다. 왜? 1장에는 그냥 표밖에 안 나와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이 없고 여기서는 자세한 설명들이 좀 더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비교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먼저 빨간색부터 보시면은 배전선로의 전기적 특성, 선로정수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송배전공학의 4장이 뭐였죠? 제목이? 4장. 제가 자꾸 물어봅니다. 제목이 뭐였죠? 선로정수와 코로나입니다. 4장에선 선로정수하고 코로나를 묻는 부분인데 여기 13장 배전선로의 전기적 특성에 가면 선로정수가 또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 얘는 배전 쪽에서 보는 전압강화라든가 그런 쪽 표현이고요. 저쪽에서는 송전속에서 보는 RLC지고요. 그 차이는 뭐냐? 정수가 틀려집니다. 왜냐하면 송전선로 쪽에서는 임피던스 전압강화가 많으면 안 되겠죠. 근데 배전선로 쪽과 우리가 이제 저합 배전 같은 거 하면 전압강화가 뚝뚝 떨어지죠. 그래서 고압으로 송전하려고 하죠. 특성 자체가 틀리다는 얘기입니다. 케이블에 대한 특성이. 마찬가지로 저항과 인덕턴스하고 커패시턴스의 특성은 틀려지는데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송전선로에서는 RLCG를 배웠죠. 여러분들이. 여기는 RLC만 배우십니다. 왜? G 성분은 보실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특성이. 그 다음에 전압강화. 그쪽에서 전압강화는 고려를 하지 않았습니다. 송전계통에서는. 왜? 전압강화가 없게끔 운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항이 적기 때문에. 예를 들어
송전용 케이블은요, 0.1 플러스 J1 정도의 R과 X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다 곱해봐야 임피던스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압 강화가 별로 없다는 얘기죠. 근데 배전선로 쪽에 있는 케이블 같은 경우는 10 플러스 J1입니다. 저항 성분이 큽니다. 그래서 10 플러스 J1이면 합하면 1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피던스가 커지기 때문에 전압 강화가 더 많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 내용들. 그래서 여기서는 저압 같은 경우는 이런 전압 강화 부분을 더 많이 보겠죠. 그래서 송전선로 쪽에서는 선로정수하고 코로나를 배운다면 5장에서 뭘 배우죠? 송전 특성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 해가지고 거리에 따라서 어떻게 송전 특성들이 바뀌어지는지 그거를 여러분들 배우셨는데 여기는 그런 게 없다는 얘기죠. 단거리든 중거리든 장거리든 어차피 동일한 비율로 임피던스 저감이 되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 물론 이제 장거리가 되면은 전압 강화가 많이 생기니까 어떻게 될까요? 전압을 올려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승합기를 쓴다든가 여러 가지 대책이 들어오겠죠.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이 뒤에 배전선로와 관리와 보호 쪽에 가시면 이제 전압을 올려주는 방법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뒤에서도 나오고요. 전압 강화 부분 나오고요. 전력 손실, 이런 손실이 생기니까 그 손실을 이제 계산하는 방법. 그래서 부하를 어디에다 갖다 넣는 게 좋은지 다시 한번 또 설명을 드릴 겁니다. 대제목만 이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설과 부하, 변압기와 부하.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따가 보시겠지만 수용률, 부등률, 부하율, 이용률, 뭐 이런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 번 더 배우게 됩니다. 이런 것들 10점짜리로 나옵니다. 요 전시험에서도 나왔고요. 바로 한 1년 전쯤에도 나왔었습니다. 10점짜리로. 요건 한 2년 전에도 나왔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10점짜리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주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요 변압기와 부하 요것들도 나왔고요. 바로 전시험에. 배전선로의 관리와 보호. 이제 관리가 들어간다는 얘기죠. 보호하는 부분들은 어차피 아까 보호계정기 쪽에서 내용을 좀 배우셨기 때문에 이해가 쉬운데, 그래서 이 전압조정, 전력계통공학에서 여러분들 배우셨죠? 전압조정을 어떻게 하죠? PF 컨트롤은 주파수 제어를 했었죠? 전압조정은 QV 컨트롤. 바로 무효전력으로 전압조정을 했었습니다. 계통에서는. 근데 여기는 그런 부분이 아니죠. 배전 쪽이니까. 물론 이제 무효전력으로도 전압 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직접적인 제어 방법이 있고 간접적인 제어 방법이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 보시면 전압의 유지 기준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변전소 쪽에 대한 전압 조정이라는 얘기죠. 송전 쪽에 대한 전압 조정은 여러분들 QV 컨트롤로 해가지고 전력계통공학에서 배우셨다 그러면 이건 배전 쪽에서 변전소 2차 측에서 전압 조정을 어떻게 하는지 이런 부분을 배우시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내용이 똑같습니다. SVR 같은 것도 똑같이 나오고요. 택 같은 경우, 승합기 같은 경우 이런 부분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압 조정을 하기 위해서 무효전력을 이용해서 조정하는 방법은 동일하다. 하지만 이제 컨셉이 좀 틀려지는 겁니다. 방향이. 이제 역류 개선. 14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이 역류 개선입니다. 역류 개선 같은 경우는 25점짜리 문제로 나옵니다. 실제로 많이 쓰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럼 이제 고압 측에서 나중에 보시면은 이쪽에 뒤에 보시면 고압 측의 콘덴서를 설치하는 방법, 저압 측의 콘덴서를 설치하는 방법에 따라서 틀려집니다. 델타로 결선했을 때, Y로 결선했을 때 또 틀려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역류 계산하는 부분은 계산하는 문제들이 좀 많이 나옵니다. 콘덴서 용량 계산하는 거, 그 다음에 역류 개선에 의해서 설비 용량이 얼마나 여유가 증가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수식으로 계산하는 부분들이 25점짜리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이 중점적으로 좀 배워두시면 됩니다. 나왔다 하면 얘는 25점짜리니까. 왜? 계산 문제 쉽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 역류 개선하는 부분에 대한 여기 소남 요소를 나왔죠? 부하 역류 개선의 장점. 손이 뭐였죠? 예? 손실을 저감할 수 있다. 앞. 예? 전압 강화를 보상할 수 있겠다. 전압 격상을 할 수 있겠다. 전압을 보상을 해줄 수 있다. 요금을 절감할 수 있다. 설비 이용률을 향상할 수 있다. 나중에 이제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죠. 소남 요소. 이게 나오면 역률이 나오면 무조건 소남 요소를 나와야 된다고요. 그래야지 역률을 했을 때 장점이 뭔지, 예? 기능이 뭔지, 목적이 뭔지, 활용성이 뭔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 키워드별로 해가지고 바로바로 나오지 않으면은 나중에 답안지를 못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키워드들을 제가 중간중간에 설명을 드리니까 그걸 가지고 자꾸 반복을 하셔야지만 됩니다. 알고는 있는데 설명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 손실을 저감한다, 전압 강화를 경감한다, 요금을 절감한다, 설비 용량을 여유를 증가한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그거를 앞에 키워드로 넣은 것 뿐입니다. 예, 그런 것들이 이따 다시 한번 설명 드릴 거고요. 전력 손실 부분 나오고요. 근데 이제 배전선로의 손실 경감 대책을 5가지를 해놨는데 뭐 7가지를 써놓은 데들도 있고 있습니다. 최소
보통 보면 5가지 정도를 물어봅니다. 적전, 콩고저, 배변 이렇게 저는 외웠었는데 적전, 전류 밀도의 간소화 평야, 콘덴서를 선시한다. 고압 선로, 배, 적전, 콩고저, 배전, 고압 선로, 배. 그다음 고저, 저압 선로, 배전전압 순항, 변압기에 대한 부분. 그래서 이런 키워드를 가지고 나중에 배전선로의 손실 경감 대책 나오면 그 키워드가 딱 생각이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써주시고, 고압선로 같은 건 어떻게 하냐? 고압선로 대책하는 건 고압선로를 바꿔주시면 됩니다. 왜? 손실이 많이 생긴다. 그러면 손실이 많이 되는 선로에다가 연결하지 말고 다른 선로에다 연결하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런 식으로 이제 이따가 내용을 보시면 좀 이해가 됩니다. 근데 처음에 이 컨셉이 나와야 되니까 그 컨셉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키워드로 외워주셔야지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배전전압 같은 경우는 전압 강화가 많이 생기니까 승합을 하기 위한 부분에 대한 것들이 어떤 건지 있냐. 승합을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죠. 여기 보시면 이제 누전 차단기 같은 게 나와 있습니다. ELB 같은 경우 기본세. 그래서 ELB 같은 경우는 관연도 문제는 나와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도 보시면 되고요.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배전선로에 대해 관리와 보호입니다. 14장은. 관리하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이었다고 하면 이제 보호하는 부분이죠. 배전선로를 어떻게 보호하겠냐. 그럼 고압 배전선로가 보호할 때고 저압 배전선로를 보호할 거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발성 배전을 공부하신다고 그랬기 때문에 발전, 그다음 변전, 송전, 변전, 배전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컨셉을 머릿속에 넣어놓고 시작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고조파에 대한 대책 나온다. 그럼 고조파에 대한 대책을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 이해할 것이냐. 그러면 공급자 측에서 대한 대책, 그 다음에 수용가 측에 대한 대책, 아니면 발전기 쪽에 대한 대책, 변압기 쪽에 대한 대책, 뭐 이런 식으로 딱 구분을 해가지고 머릿속에 컨셉을 잡아놓고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이렇게 가주셔야지만 답안지를 썼을 때도 여러분들이 컨셉을 머릿속에 정확하게 잡는 그런 훈련을 하셔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부분을 자꾸 요약을 해드립니다. 배전선로 보호 부분 UPS도 나온다고 그랬죠? 이런 부분이 관연도 문제에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항상 예제, 기본서에 있는 예제는 반드시 풀어보셔야지만 됩니다. 다 나왔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기본서에 있는 그림 반드시 제가 봐두시라고 얘기했죠. 그것들을 나중에 답안지에 꼭 써주셔야 된다고요. 왜? 우리는 이제 기본서에 있는 내용들은 다 보기 있기 때문에 뭐 심지어 10번을 봐라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자꾸 반복해서 볼수록 좋기 때문에 기본서에 있는 이 컨셉들을 머릿속에 집어넣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연구반 가서 거기에 관련된 응용 문제를 보셔야지만 됩니다. 영어 공부할 때 기본서에 대한 부분이 뭐 팔품사가 뭔지, 동사의 형식이 뭔지, 이런 것들 시제가 뭔지 이런 그 컨셉을 먼저 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게 머릿속에 있고 난 다음에 거기에 나올 수 있는 문제를 자꾸 다뤄보다 보면은 늘어가는 거죠. 토익 점수가 늘어가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컨셉을 먼저 잡으시라는 얘기입니다. 옥내 배선에 대한 보호 쪽에 가면 이제 접지에 관련된 부분이 좀 나옵니다. 이렇게 배선에 대한. 배선을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 여기 있는 배전선로 쪽에선 보호장치가 있습니다. 근데 옥내는 어떻게 돼요? 집 안에는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뭐냐. 그게 바로 ELB입니다. ELB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ELB에 보호하는 부분이 인체의 감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쓰는 게 바로 다 접지입니다. 그래서 접지에 관련된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1종, 2종, 3종, 특3종 등이 나오고 있고요. 외암의 인체 접속 시 대지전압 계산하고 이런 것들이 다 계산 문제들이니까 그런 것들을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에 이제 배전자동화가 나오는데요. 저번 시간에 이제 전력계통 공학할 때 EMS 설명드렸죠. 그거하고 연관을 지어서 같이 보셔야지만 됩니다. 배전자동화는 이제 배전 쪽에 대한 EMS입니다. 전력계통공학의 EMS는 송전 쪽에서 발전, 송전, 변전까지의 그런 것들을 모두 일괄적으로 계산하는 게 EMS라는 얘기죠. EMS 그림 생각이 나시나요? EMS가 있었고 이쪽에 뭐가 있었죠? 기후, WIS. 이쪽에 뭐가 있었죠? 여러 가지 데이터들 2개 가져왔고 여기가 EMS 또는 NCC라고 그랬죠. 이 밑에 뭐가 있었죠? 그림? RCC. 예? 이쪽에 뭐가 있었죠? HRCC. 이게 수력이고 RCC는 이거고 3, 4, 5 변전소, 1, 5, 4 변전소, 그 다음 수력. 이런 식으로 그 그림이 나와야 된다고요. 그 그림에 이제 EMS가 있고 EMS의 기본 기능이 뭐가 있었죠? 기계, 발급, 안자원. 기억나시나요? 그런 식으로 이제 그 부분을 자꾸 머릿속에 이해하고 자기가 써보셔야지만 됩니다. 이거는. 써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키워드도 써보셔야지만 됩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지금처럼 이제 40일, 50일 남았을 때는 이걸 다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컨셉을 여기 이게 있었지, 기계 발급 안전이 있었지, 기본 기능, 계획 기능, 그 다음에 기계 발전은 뭐 발전 제어 기능,
기계 발급, 급전은 모의 훈련 기능, 기계 발급, 안전조 제어 기능, 자료 취득 및 운영 기능, 원방 감시 및 기능, 이런 식으로 바로바로 그것들을 계속 반복하는 훈련을 해 주셔야지만 시험장에 갔을 때 이 문제가 나오면 일단 이걸 쓰고 그림을 그리고 쓰고 거기에 대한 내용을 쳐 나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계속 그런 키워드들을 반복을 하셔야 될 시기입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시작하신 지가 별로 안 됐기 때문에 전체적인 컨셉을 먼저 설명드리고요. 그 키워드들에 대한 반복은 다음 주 제가 12월 29일, 그 다음에 1월 5일, 1월 26일, 3회에 걸쳐서, 기존에 2번 강의를 해드렸으니까 3회에 걸쳐서 그런 키워드들을 이용해서 문제를 애우고 시험 빈도가 높은 순으로 해가지고 설명을 드리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토요일 오후에는 그런 부분을 강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시면 또 참석을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14장 부분이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중요하니까 제가 자꾸 반복을 해드립니다. 저압, 직류 750V, 교류 600V. 나중에 보시면 이제 전압 강화에 대한 기준들도 나옵니다. 고압 7000V, 자, 고압 배전계통의 구성. 수지식, 환산식, 만상식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수환, 망이 뭔지. 수지식은 방사상식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나뭇가지처럼 된다. 환상이나 망상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그냥 연결이 된다, 옆으로 연결이 된다라고 일단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구조는 좀 틀려지지만 그런 개념을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 고압 지중, 요건 고압 가공이었습니다. 가공. 어떻게 나눠진다? 고압은 할 때 가공, 지중 이렇게 나눠주시는데 가공이 이렇게 세 가지 방식으로 나눠진다. 고압 지중은 방사상, 예비선 절체, 환상 공급, 스폰 네트워크 방식 이런 식으로 나눠진다는 거죠. 수지식이나 방사상이나 똑같은 얘기입니다. 지금. 근데 틀리게 썼을 것 뿐입니다. 예비선 절체, 그럼 두 손으로 간다는 얘기고요. 환상 공급, 환상식 있죠? 똑같은 내용입니다. 스폰 네트워크만 이제 좀 틀려집니다. 스폰 네트워크는 이제 2차 측을 병렬로 연결한 겁니다. 변전소는 양쪽에서 가져오고 변압기 2차 측을 병렬로 연결해서 쓰는 거다. 이런 식으로 정의를 정확하게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죠. 수지식, 방사상, 나뭇가지식으로 퍼져나가는 거다. 이렇게 정의. 환상이나 망상은 연결이 돼 있는 거다. 망으로, 환으로 연결돼 있다. 환이 뭐죠? 동그라미입니다. 동그라미처럼 링으로 연결돼 있다. 이제 저압 배전 계통, 방사상, 수지식하고 똑같죠. 말만 틀린 겁니다. 저압 뱅킹, 저압 네트워크. 이제 뱅킹이나 네트워크는 뱅킹은 연결을 하는 겁니다. 예? 네트워크는 연결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좀 차이가 있다 그러면은 이제 뱅킹하고 네트워크 개념이 이제 좀 틀려지는 게 이따가 내용을 보시면은 얘는 이제 단순하게 2개 정도를 연결한다 그러면 얘는 여러 개를 연결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개념이 좀 틀려집니다. 그게 바로 아까 스폰 네트워크처럼 네트워크 자가 들어간다. 그러면은 이제 변전소는 여러 군데에서 받아들이고 1차 측도 연결이 되는 겁니다. 저압 뱅킹이라는 건 2차 측만 연결되어 있는 개념으로 보신다면 저압 네트워크는 1차 측까지도 다 여러 개의 변전소에서 받고 2차 측도 다 링크가 되어 있는 개념입니다. 그런 개념이 보시면 되고요. 캐스케이딩, 디스크리미네이션 이런 용어들이 조금 어렵습니다. 캐스케이딩은 뒤에 ing가 붙거든요. ing가 붙으면 뭔가 움직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영어 공부할 때도 ing가 붙으면 뭔가 움직이는 거죠. 현재 진행형. 예? ION이 붙으면은 뭐 명사형 이렇게 보이시죠? 요거는 뭔가 움직이는데 캐스케이드 뭔가 이렇게 퍼져나간다 이겁니다. 캐스케이드. 그래서 사고가 났을 때 옆에까지 영향을 미쳐 나가는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따가 이제 설명을 드릴 때 저압 뱅킹이나 저압 네트워크에서 캐스케이딩 현상을 방지를 하기 위해서 라인 퓨즈를 단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그건 왜냐면 사고가 났을 때 사고 구간이 퍼지지 않게 빨리 퓨즈로 끊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만약 퓨즈로 끊어지지 않으면 사고가 계속 파급이 난다.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디스크리미네이션 이제 선택 차단, 뭐 시간에 대한 차단, 전례 차단 이런 개념으로 나눠지는데 아까처럼 이 캐스케이딩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기별로 이렇게 차단해 주는 거를 놔두겠다 그런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MC12를 기준으로 하면은 MC12가 225가 있고 그다음에 뭐 400이 있고 630이 있고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럼 MC12의 특성이 비슷합니다. 이런 식으로. 보호 특성이. 그러다 보니까 사고가 났을 때는 400A짜리도 떨어질 수가 있고 225A짜리도 같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사고 전류의 크기에 따라서. 왜냐면 특성이 비슷하니까. 근데 만약 225하고 600짜리를 썼다. 그럼 특성이 차이가 납니다. 한 단계가 건너가면. 그런 것들은 이제 디스크리미네이션이라고 하는데 시간에 따라서 차단하는 건데 예를 들어 이렇게 떨어진 시간이 있고 이렇게 떨어진 시간이 있으면 여기서 사고 전류가 흘렀을 때 요만큼의 시간 차이가 있으니까 차단하는데 여유가 있겠죠.
그걸 이제 시간에 의한 차단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 전류에 대한 차단은 전류 등급을 2개 이상 떨어뜨려주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벌어져서 차단이 된다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고압 스폿 네트워크 방식인데, 아까 이쪽에서 나왔던 스폿 네트워크 방식하고 좀 틀려집니다. 근데 책에는 지금 고압 계통인데 왜 여기 써져 있냐? 책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책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쓴 겁니다. 사실은 이게 이쪽에 들어가 있을 텐데 책의 순서대로 그냥 쓴 겁니다. 이거는 책에 있는 기본적인 내용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정리한 건데, 스폿 네트워크 방식 같은 경우는 이제 나중에 보시면은 중요하게 나옵니다. 25점짜리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정부 종합청사 같은 경우에 스폿 네트워크 방식을 쓰고 있거든요. 근데 2개의 변전소에서 변압기를 3개를 병렬로 해서 쓰는 겁니다. 이제 이거 딱 보면 여러분들이 모선에서 1과 2분의 1 12모선처럼 보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고거의 2차 측을 연결되는데 걔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변압기 1차 측에 차단기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차단기는 없고요. 구분 개폐기만 있습니다. 개폐기는 있다는 얘기죠. 스위치는 있는데 브레이커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그런 그 콘셉트를 정확하게 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보통 우리들이 알고 있는 변압기 1차 측에는 다 차단기가 있습니다. 근데 스폿 네트워크에는 차단기가 없고 스위치만 있습니다. 스위치하고 브레이커의 차이점은 스위치는 사고 전류를 차단할 수가 없습니다. 브레이커는 사고 전류를 차단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여기 쓰고 있는 스위치 이런 거 다 스위치죠. ELB, 브레이커입니다. 옥랩에서는 쓰는 거. 사고 전류를 차단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그 나중에 이제 장단점을 설명을 드릴 겁니다. 여기 보호 방식. 아침에 뭐 천안에서 오신 분들도 있는데 제가 기차 타고 다니면서 외웠던 부분이 처음엔 역무차로였습니다. 기관차, 역무차 하니까 아예 기능이 역전력 차단, 그 무전압 투입, 그 다음에 처음엔 차단이고 두 번째는 투입입니다. 역전력 차단, 그 다음에 역무차로였으니까 무전압 투입, 차전압 투입 이렇게 외웠다는 얘기죠. 근데 나중에 하다 보니까 그렇게 외우기 힘들어서 역참으로 외웠습니다. 역참으로. 역전력 차단 67, 차전압 투입 78, 그 다음에 역참으니까 무전압 투입 84, 67, 78, 84, 678이거든요. 6784만 외운 겁니다. 그냥. 나중에 이런 것도 외우실 때 6784에 역참으로 외워가지고 역전력 차단. 그럼 그런 부분 이따가 또 교재에 나와 있으니까 설명을 드릴 겁니다. 배전솔레 전기 방식 아까처럼 이제 고압하고 저압으로 나눠집니다. 고압은 3상 3선식이나 3상 4선식을 쓰겠죠. 이따가 승합 전후의 공급 전력 비교하는 부분을 가지고 송전거리 부분을 해가지고 단상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단상 3선식, 단상 4선식에 따라서 설명이 되어지는데. 나중에 이제 1장에, 송배전 계통의 1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저압에서 단상 2선식, 단상 3선식, 3상 3선식, 3상 4선식에 대한 각 전기 방식을 비교를 합니다. 선로 손실, 단면적, 용적 등을 계산해서 선로 전선 총량, 송전 전력, 전력 손실 비교를 하는 부분이 있었다고 했죠. 요거 이따가 한번 보여드릴 겁니다. 그 비교를 해놓은 거. 그걸 보고 이제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었죠. 송전 공학 할 때, 간단하게. 그래서 단상 2선식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다 기준을 단상 2선식으로 해가지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럼 얘는 1, 얘는 2, 얘는 뭐 3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계산하시면 되고 얘는 1, 얘는 2, 루트 3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3 계산하시면 되고 그 키워드들을 알고 넣어가지고 계산하시면 나중에 이런 내용들이 외워주시기 쉽습니다. 옛날에 이거 보면 어떻게 했죠? 역류 손실 저산 중이라고 했죠? 자, 그 1장에 나오는 전력을 가지고 역류, 전류를 구해가지고 손실을 구한 다음에 역류 손실 저산 중, 역류 손실 저산 중 이런 식으로 외우라고 그랬습니다. 전력을 계산한 다음에 전류를 계산하고 손실을 계산한 다음에 손실률을 계산해서 저항을 통해서 단면적을 이용해가지고 중량을 계산하시면 된다. 저항을 통해서 단면적을 계산해가지고 중량을 계산하시면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키워드를 가지고 풀어서 쓰시면은 바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시면 되고요. 이제 배전솔레 전기적 특성.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선로정수 RLCG에서 RLC에 대한 값을 봅니다. 여기서 나오는 것들은 송배전 공학의 2장에 보시면 가공송전선로가 나옵니다. 3장은 지중송전선로가 나온다는 얘기죠. 왜? 여기 우리는 지금 가공송전선로, 지중송전선로를 다 같이 배우는데 여러분들이 앞에서 이미 배웠습니다. 가공송전선로의 특성하고 지중송전선로의 특성, 전선의 구비조건, 허용전류 이런 것들. 거기 보시면 표피효과, 그 다음에 근접효과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런 내용들이 여기 잠깐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앞에서 하고 비교해서 보시면 되고. 전압강하는 이제 똑같이 보여지죠. 역기전력, 전압강하율, 전압변동률, 전압강하. 율이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곱하기 100이라고요. 율이 들어가는 건 다 곱하기 100이 나옵니다. 퍼센테이지가.
그리고 이런 부분을 할 때는 어떻게 된다? 밑에 기준이 다 있다. 전체 부분에 대한 게 나오고 그 다음 위에는 변화율 부분에 대한 것들이 나온다. 그 컨셉을 가지고 계시면 나중에도 그냥 끌어맞춰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따가 이용률, 수용률, 부등률, 부하율을 할 때는 좀 헷갈립니다. 얘가 뭘 물어보는 건지. 부등률은 100이 절대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부등률은 1보다 큽니다. 그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1보다 다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가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전력 손실, 이제 손실에 대해서 보시는데 전선 케이블의 저항의 오hm 손실 이런 것들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hm 손실이 I 자승 R. 주율 계산하는 거 저번에 발전공학 때 설명드렸죠. 0.24 I 자승 RT를 주율로 해가지고 860kcal로 바꾸는 부분들. 그런 것들 0.24 I 자승 RT에서 0.24 칼로리를 알고 계셔야지만 변환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도 보시면 이제 주율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 겁니다. 변압기 손실. 손실은 뭐가 나올까요? 손실의 종류가 뭐가 있죠? 크게? 예? 크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분류를 할 때 어떻게 분류하셔야 되냐면 부하선, 무부하선 이렇게 부하를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처음에 부하가 안 걸려도 무부하선이 걸려지죠. 그 무부하선은 뭐에 의해서 생기는 거죠? 크게? 철심에서 자화가 되니까. 왜냐면 철심이 있고 건선이 있죠. 그러면 변압기 역기전력에 의해서 이쪽에 역기전력에서 생각이 되죠. 이제 이 부분이 부하가 안 걸렸으면 어떻게 될까요? 부하가 안 걸렸을 때 1차 측이 가압이 되다 보면 이거 철심에 자속을 흘려주기 위해서 계속 공급이 된다는 얘기죠. 에너지가. 바로 이제 철심에서 생기는 철손이 이제 바로 무부하손이 된다는 얘기죠. 근데 부하가 걸리면 어떻게 되죠? 부하가 흐를 거 아닙니까? 전류가 흐르니까 그때는 어떻게 돼요? 이 전기선이 어떻게 되죠? 동으로 돼 있죠. 그때는 이제 동선이 흐르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와류선은 똑같습니다. 부하선이든 무부하선이든 와류선이 흐르는데 와류선은 뭐냐? 흘러가면서 이렇게 와류 동그라미처럼 이제 선이 이렇게 흘러간다. 그러면 이 주변에 와류선이 생기죠. 예? 그 부분이 흐르기 때문에 무부하선이든 부부하선이든 다 똑같이 흐른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은 무부하선에서는 이제 철선에서 생기는 부분이 이제 뭐죠? 철심에서 자화가 되죠. 자화가 되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거 뭐죠? 히스테리시스 곡선이 이렇게 생기죠. 그러니까 이거 자화가 되니까 히스테리시스 손이 있구나.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하가 걸려있을 때는 와류선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동선에 의한 것들이 있겠죠. 저항에 의한 부분. 바로 이제 저항에 대한 손실 같은 게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컨셉을 잡아가지고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손실계수하고 부하율 부분에 대한 것들이 나오는데 분산 손실계수가 나옵니다. 손실계수는 손실이 이루어지는 부분을 이제 계수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근데 보시면은 1이 있고 0이 있습니다. 부하율이 있습니다. H가 이제 손실계수고 부하율이 F인데 부하율의 자승이 이렇게 비례한다고 되어 있는데 나중에 보시면은 이 F 자승은 0보다 크고 이 부분을 이제 설명을 드릴 겁니다. 부하율이 어떨 때 더 좋은지 이런 부분. 요건 이제 곡선을 이제 방정식으로 표현을 할 때 이제 자승이다 아니다 그런 부분이 나오는 거고요. 분산 손실계수라는 게 나옵니다. 뭐냐? 부하의 분산 상태에 따른 전력 손실의 정도. 그러면 여기 변압기가 있습니다. 그럼 변압기에서 가까운 쪽에 부하가 다 몰려 있을 수가 있고요. 아니면 전등 같은 건 어떻게 할까? 균등하게 연결이 돼 있겠죠. 근데 이제 모터가 달려 있고 그다음에 전등이 달려 있다. 그러면 모터가 전등보다는 전기를 더 많이 쓰니까 그때는 전원 측에 부하가 더 많이 몰려 있다. 아니면 모터가 말단에 달려 있다. 그러면 부하 측에 말단 측에 부하가 더 많이 몰려 있다. 그걸 가지고 이제 표시를 한 겁니다. 그건 뭐냐? 여기서 가까운 데에 있을수록 전류를 많이 쓰면 그만큼 손실이 줄어들겠죠. 근데 말단에 부하가 많이 몰려 있으면 이쪽으로 가면서 전압 강화가 생기니까 손실이 더 커지겠죠. 그거를 이제 나타낸 게 바로 이겁니다. 분산 손실계수라는 게 부하의 형태에 따라서. 그게 뭐냐? 말단일수록 큰 부하다. 말단일수록 큰 부하면은 분산 부하율은 부하가 많이 분배가 돼 있으니까 분산 부하율은 커집니다. 말단으로 많이 가 있으니까. 평등 분포다. 송전단일수록 큰 분포다. 뭐 이거 말고 이제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외우기 쉽게끔 바꿔놓은 겁니다. 제가 그냥 이렇게 외우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단일수록 큰 부하다. 그러면 이게 부하입니다. 이게. 말단에 부하가 많이 걸려있으니까 지금 송전단에서 부하가 적게 걸리겠죠? 이런 부분을 표시를 한 겁니다. 평등 분포라는 건 분포가 똑같다는 얘기죠. 부하들이, 분포가.
근데 분포가 똑같은 반면에 얘가 이제 공급하는 건 일정하겠죠. 왜? 가면서 이제 줄어드니까 이거는 공급하는 거고 얘는 부하에 대한 형태라는 얘기고 얘가 공급해주는 에너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처음에 이만큼 보내줬는데 별로 감대가 없죠, 여기는. 그러다 요 끝에 가서 급격하게 떨어지겠죠. 그 내용입니다. 얘는 어떻게 되냐? 송전단위로 큰 분포니까 처음에 있다가 급격하게 떨어지겠죠. 그 내용을 표시한 겁니다. 밑에는 쓰고 있는 부하에 대한 양이고 요거 위에는 공급해주는 양이고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 분산 부하율은 부하가 말단측에 있으니까 뭐 숫자가 크다는 얘기죠. 3분의 2. 얘는 가운데 있으니까 2분의 1. 이렇게 보시라는 거예요. 평등이니까. 얘는 말단이니까 이거보다 작겠죠. 크고 작고 작고니까 얘는 그냥 여러분들이 안 보셔도 3분의 1이라고 외워주실 수가 있습니다. 아, 3분의 2. 2분의 1보단 크거든요. 요거 2분의 1. 3분의 1보단 큽니다. 마찬가지로 분산 손실 개수도 거꾸로 이렇게 맞춰놨습니다. 수치만. 말단일수록 큰 부하. 분산 손실 개수. 손실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입니다. 손실이. 그러니까 분산 부하율은 부하율이 어느 쪽에 집중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보셔도 됩니다. 부하율이 이쪽에 집중되어 있다. 얘는 가운데 집중되어 있다. 요거는 이쪽에 집중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내용은. 의미상으로. 그러면 이제 손실 개수도 그쪽으로 갈수록 손실이 더 많이 커지겠죠. 말단에 부하가 있으니까. 그래서 15분의 8. 얘는 3분의 1인데 이걸 곱하면 15분의 5입니다. 이 5분의 1인데 이걸 곱하면 15분의 3입니다. 15분의 3, 15분의 5, 15분의 8.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고. 얘는 여기에 쓰고 있는 요 각각의 i 값은 요 i의 1-x의 자승에 대한 비율로 감소를 하더라. 부하에 대한 부분이. 얘는 비율이 똑같죠. 그러니까 1-x만큼. 요 x는 지점입니다. 거리. x 지점만큼. 얘는 자승이 있죠. 얘나 얘는 어떻게 됐죠? 제가 이렇게 곡선이 되면 자승이 나온다고 그랬죠. 자승이 나오는데 얘는 위로 올라갔으니까 여기 자승이 있고요. 얘는 이렇게 있으니까 요 바깥에 자승이 있다. 이렇게 외워주셔도 되고요. 여러분들 그거는 암기하는 방법입니다. 변압기 손실은 뭐라고요? 철선, 동선. 철선은 뭐라고요? 무부하선이라고요. 동선은 부하손실이라고요. 철선과 동선을 감소하기 위한 대책들이 어떻게 되는지. 변압기 효율, 실측 효율, 뭐 귀약 효율,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시면 됩니다. 실측 효율은 실측했다 이겁니다. 실측해서 했던. 그리고 예제, 철선과 동선이 같을 때 최고 효율이라는 걸 증명하시오. 이런 것들을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들 손실이 뭔가 전달할 때 최대 전력 전달 조건도 어떻게 된다? X축하고 Y축이 같을 때 최대 전력 전달 조건이 된다. 마찬가지입니다. 철선과 동선이 같을 때 최고 효율이 되는 걸 증명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철선은 뭐라고요? 무부하 손실이라고요. 동선은 부하 손실이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려보시면 나중에 변압기 부분을 보시면은 이렇게 나오는데 무부하선은 항상 이만큼이 있습니다. 부하선은 어떻게 되죠? 이렇게 부하가 등계되면서 옮겨지죠. 요때, 요 지점대가 효율이 최고라고요. 그래서 그 보시면 변압기 효율 곡선 이렇게 보시면 요게 요 변압기 효율 곡선이 한 95%부터 돼 있는데 여기 지점이 한 98% 정도 됩니다. 그건 뭐냐? 이렇게 올라갔을 때 요 지점이 98%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아모펄스 변압기를 쓰죠? 아모펄스 변압기를 쓰는데 여기 나중에 보시면 효율을 줄여주기 위해서 어떤 효율이냐? 무부하 손실을 줄여주기 위해서 아몰퍼스라는 특성의 변압기를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아몰퍼스 변압기는 이거하고 틀리게 어떻게 되죠? 무부하 손실이 작습니다. 아까 거는 무부하 손실이 이만큼이었다 그러면 얘가 만나는 지점은 어떻게 된다고요? 이렇게 되면은 얘는 효율이 요 지점에서 최고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부하가 좀 더 작았을 때도 부하가 작은 상태에서도 효율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몰퍼스 변압기를 쓰는 겁니다. 근데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이 효율 자체의 특성 곡선이 나중에 이런 것들도 보시고 그림을 그려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내용들도. 자, 시설과 부하에서 수용률, 부등률, 부하예요. 여기서는 이런 내용들은 꼭 알고 계셔야 되고요. 변압기 용량을 결정하는데 이런 것들을 고려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변압기 용량을 결정해 주시면 되죠. VV 결선, 델타로 쓰다가 이제 한 상이 탈락이 됐습니다. V 결선으로 되죠. 그럼 이용률 같은 경우 57.7%인가요? 86.6%인가요? 86.6%죠. 그 다음에 그 V 결선일 때 그런 부분들을 계산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분산 손실 개수를 물어보는 문제가 25점짜리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 세 가지를. 아니면 한 가지만 물어보고 10점짜리로 나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요거는 나오면은 좀 요 수식을 넣어가지고, 계산을 해줘야 되거든요. 요 수치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게 단계가 조금 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만 알아두시면 되는데, 여러분들 뭐라고 그랬죠? 이걸 먼저 표로 딱 정리를 해주시고, 답안지를 쓸 때, 이것만 물어봤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요거를 표로 하나 딱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요거를 계산해 주시면 훨씬 더 점수가 좋다는 얘기죠. 내가 이만큼 알고 있다라는 부분을 표현을 해 주셔야 되니까. 배전선로의 관리와 보호. 전압조정은 중요합니다. 전압조정은 반드시 나옵니다. 전압조정은. 왜 반드시 나오냐? 배전선로의 관리와 보호 쪽에서의 전압조정이 아니라 변전소 쪽에서도 전압조정이 있고요. 그 다음 전력계통공학 쪽에서도 QV 제어가 있기 때문에 어디든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나옵니다. 여기 배전선로 쪽에서의 전압조정의 개념이 아니라 다른 쪽에 대한 전압조정의 개념으로 더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전압의 유지 기준이 어떻게 되죠? 100V일 때, 110V일 때 플러스 마이너스 몇 프로? 제가 한 5에서 6%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허용 기준은 6V입니다. 220V일 때는 5에서 6%, 13V입니다. 380V에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10%, 38V라는 얘기죠. 그러면 여러분들 거기에 대해서 더 알아주셔야 되는 게 22,900의 전압의 유지 기준이 어떻게 되냐. 이것도 한 몇 년 전에 한번 나왔었습니다. 그게 지금 20 몇 킬로볼트인가요? 그거는 제가 한번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저도 잊어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뭐 플러스 마이너스 몇 프로가 있나 한 4% 정도가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그런 퍼센테이지를 알고 전압의 유지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또 주파수의 유지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60Hz 플러스 마이너스 뭐 0.2Hz 이런 식으로 이제 유지 기준이 있죠. EMS 쪽에서는 0.1Hz가 기준이죠. 그래서 4초마다 데이터 받아가지고 제어를 한다.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정리를 여러분 머릿속에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전압 조정을 왜 하느냐,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이거에 대해서 물어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압 조정 계통도를 그릴 때 뭐라고요? 발전, 송전, 변전, 배전, 주상 변압기를 같이 연산을 해서 여러분들 보시라고요. 발전기에서 전압 조정은 어떻게 하죠? AVR에서 외부의 전압을 받아서 그거의 변화를 가지고 발전기에서 전압을 더 올려주면 됩니다. 송전선로 쪽에서 전압 조정 같은 거 어떻게 하냐? 바로 이제 변전 쪽에 관련된 뭐 OLTC 탭을 조정을 한다든가 이렇게 조정을 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주상 변압기, 배전 쪽에서 전압 조정은 어떻게 하는지. 주상 변압기는 어떻게 하냐? 여기 달려있기 때문에 NLTC이기 때문에 탭을 조정을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승합기를 이용한다든가. 변전소 전압 조정, ULTC, 바로 언로드 탭 체인저, OLTC라고도 얘기를 하죠.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탭을 조정을 한다. SVR, 이것도 마찬가지로 OLTC하고 같은 부분인데 SVR은 뭐라고요? 모선 측에서 전압 조정하는 부분, 급전선에서 전압 조정하는 부분, 아니면 모선과 급전선을 같이 통합해서 전압 조정하는 부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진다. IR 같은 건 IVR이라고 인덕션 뭐 볼테이지 레귤레이터인데 실질적으로 스태틱 볼테이지 레귤레이터하고 거의 동일한 겁니다. 그냥 그렇게 보셔도 되고요. SVR 바로 모선 전압 조정, 급전선 전압 조정, 통합해서 전압 조정하는 부분. 근데 지금 한전에서도 이런 SVR은 거의 쓰여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쓰여지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시험 문제 쓸 때는 교재대로 써줘야 되니까 이런 부분을 써주시고 그림을 그려주셔야만 됩니다. 배전 변압기 탭 선정, 몰드 변압기, 오일 변압기 다 탭이 5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겁니다. 승합기, 이제 전압이 떨어졌으니까 변압기는 뭐냐? 강압입니다. 22,900에 대한 전압을 6,600이나 3,300이나 380V나 220으로 강제적으로 떨어뜨려주는 역할을 한다는 얘기죠. 근데 이런 부분은 거꾸로 이제 배전슬로 같은 경우 전압이 떨어지다 보니까 승합기를 해서 올려준다는 얘기죠. 단건 변압기도 여러분들 보시면 단건 변압기도 이렇게 된 거는 강압기고 이렇게 돼가지고 연결되어 있는데 이쪽하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부분은 이건 승합기입니다. 어느 쪽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강압기, 승합기가 틀려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단건 변압기를 보실 때도 참조를 하시면 됩니다. 단상 승합을 하는데 3상 V 결선 승합, 3상 델타 결선 승합 이렇게 나눠져 있다고 합니다. 전압 변동과 플리커 경감 대책. 여기 나온 것처럼 전력 공급 차측이냐 수용 가측이냐, 고조파 문제 영향 대책. 고조파는 제가 관연도 문제 설명드릴 때 얘가 4번인가 그랬습니다. 1번부터 최고 난도거든요. 제일 많이 나왔던 난도인데 5번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거는 그만큼 빈도수가 높다는 얘기죠. 최근에. 그렇기 때문에 고조파는 반드시 암기를 하고 외워두셔야지만 됩니다. 고조파에 대한 정의, 영향, 대체, 장단점 뭐 이런 것들.
저희가 대책으로 할 때는 뭘 외웠었죠? 6글자? 고조파에 대한 대책. 기억나시나요? 12월 달 되면 수능 본다 그랬죠? 수능. 수능 변리 P 델타. 수동 필타, 능동 필타, 변압기, 다펄스와 리액터 설치, 수능 변리 P, PWM 방식, P 델타, 델타 결선을 해라. 이런 식으로. 변압기하고 이런 그 필터하고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외워주시면 된다고요. 그 키워드만 알고 있으면 그냥 그 내용이 나오고 쓰기 때문에 이따가 여러분들 교재에선 수동 필터에 대한 원리, 능동 필터에 대한 원리, 그리고 변압기 다펄스를 하게 되면 어떻게 고조파가 저감이 되는지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델타 결선 접속하고 Y 결선 접속 시에 용량이 왜 3분의 1로도 충분한지 이건 전압을 가지고 설명드렸죠. Y 결선은 이따가 내용이 나오는데 교재에 보시면은 왜 3상 4선식을 쓰느냐, 왜 중성선을 쓰느냐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왜? 델타 결선을 했을 때하고 Y 결선을 했을 때 장단점이 있습니다. 델타 결선은 어떻게 되죠? 전압이 똑같습니다. 근데 전류는 틀려집니다. 선전류하고 상전류는 틀려집니다. Y 결선은 전류는 똑같습니다. 전압이 틀려지죠. Y 결선을 쓰는 거는 전압을 두 개를 필요로 할 때, 우리가 어떻게 쓰죠? 380하고 220V 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Y 결선을 쓰는 겁니다. 380V, 삼상도 쓰고 단상도 쓰려고. 근데 삼상용 부하는 어떻게 되죠? 델타 결선 씁니다. 요게 델타 결선 접속 시가 Y 결선 접속 시보다 3분의 1 용량으로 충분하다는 것은 전압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는 다 나중에 계산하다 보면 상전압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델타 결선일 땐 Q는 30V 자승인데 V가 어떻게 된다고요? 상전압도 V입니다. 근데 Y 결선을 하면 어떻게 되죠? Q는 30V 자승에 Y 결선은 루트 3분의 V입니다. 루트 3분의 V의 자승이죠. 그러면 루트 3의 1을 자성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3분의 1이 되죠. 3분의 1이니까 30V 자성이니까 얘가 결국 Q는 CV 자성이 된다는 얘기예요. Y 결선에서는. 델타 결선에는 30V 자성인데 Y 결선에는 CV 자성이니까 용량이 3배가 늘어난다. 델타 결선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저압측은 Y 결선으로 콘덴서 결선한 걸 못 보십니다. 왜? 용량을 델타 결선을 해도 3배가 늘어난데 굳이 Y 결선을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근데 고압측에 가서 보시면 델타 결선을 한 걸 못 보십니다. 왜? 전압을 루트 3배만큼 키워서 제작을 해야 되니까 힘드니까 Y 결선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압측 가면 다 Y 결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콘덴서가. 근데 저압측 가면 다 델타 결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 이해를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역률 계산용 콘덴서를 용량을 계산하다 보면은 Q 성분입니다. 얘는 여러분들 Q 성분으로 계산을 하셔야 되는데 Q는 30V 자성이라면서 C 마이크로 페럿으로 계산을 하셔야지만 됩니다. 근데 문제는 Q는 뭐라고요? 전압의 자성에 비례를 하기 때문에 고조파에 의해서 전압 강화가 생기기 때문에 나중에 그 콘덴서의 전단에 리액터를 달게 됩니다. 그러면 리액터에 의해서 전압 강화가 생기기 때문에 콘덴서는 그만큼의 전압이 떨어져서 저감이 됩니다. 그래서 용량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전압이 적게 걸린다는 건 그만큼 용량이 적게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전격 전압 같은 걸 콘덴서 같은 경우 고조파 저감 장치를 달았을 때 전격 전압을 더 높은 걸 써주셔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380V 전격 전압을 가진 게 아니라 404V라든가 440V용 전격 전압을 가진 콘덴서를 써주셔야지만 걔가 Q 성분이 그만큼 공급을 해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들도 나중에 요건 조금 어려운 내용이지만 여러분 연구관 하셨을 때 그런 내용도 보셔야지만 됩니다. 역률 계산했을 때 설비 용량 여유 증가된다. 이거 그림으로 설명을 드렸죠. 요게 뭐라고요? S라고요. 요게 뭐라고요? P라고요. 요게 Q라고요. 역률을 올렸다. 그럼 Q 성분을 올렸다는 얘기입니다. Q 성분을 올려서 요 대역으로 갔다는 얘기죠. 역률이라는 거 그때 설명드렸죠. Q는 P 탄젠트 세타. 탄젠트 세타가 역률이라고요. 근데 코사인 세타가 역률이라고요. 코사인 세타는 S분의 P라고요. S분의 P. 이게 코사인 세타라고요. 그럼 이거분의 이거니까 요 사이각이 역률이라는 얘기죠. 역률을 증가를 시켰다는 건 사이각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죠. 사이각이 줄어들었다는 Q 성분을 이만큼 공급을 해서 사이각이 줄어들었다. 근데 문제는 뭐냐? S는 똑같죠. S는 똑같다 보니까 이 부분이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그럼 원의 방정식에서 얘가 중심점이고 얘가 원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요게 요만큼 더 가겠죠. 요만큼 더 간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럼 뭐 어떻게 되냐?
Q값이 줄었으니까 S는 똑같으니까 P값이 요만큼 늘어난다 이거죠. 요만큼 늘어난다. 그거를 이제 표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그림을 보셨을 때 그런 내용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역류 개선에 의한 전압 강화의 경감, 콘덴서 설치 장소의 선정. 콘덴서를 어디에다 설치하느냐, 전원 측에 설치하느냐, 모선 측에 설치하느냐, 말단에 설치하느냐, 집중적으로 설치하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또 틀려진다는 얘기죠. 전력 손실, 송배전 손실, 배전선로의 손실 경감 대책. 근데 배전선로의 손실 경감 대책은 이제 나오면 25점짜리로 나옵니다. 빈도는 좀 떨어지지만은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제 14장에서는 그래도 조금 난이도가 높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반드시 암기를 해주셔야지만 됩니다. 나중에 이제 이런 부분을 필요하면은 써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손실에서 나왔을 때 나중에 여러분들이 고압 측에 대한 내용이 나왔을 때도 나중에 이런 손실에 관련된 부분이 있으면 써주시라는 얘기죠. 손실은 변압기 손실, 그 다음에 배전선로의 손실, 여러 가지 손실들이 있습니다. 변압기의 소음에 대해서도 나온 게 있습니다. 변압기의 주파수가 60Hz가 아니라 50Hz를 걸었을 때 어떤 문제점이 발생되는지 그런 것들이 나온 것도 있습니다. 그럼 그것들을 쓰실 때 어떻게 했냐? 여러분들이 전동에 대한 것들도 같이 보고 써주시면 됩니다. 그런 것들도 나중에 이제 그 교재가 보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전전압을 승합을 한다. 승합을 했을 때 어떤 부분에 대한 장점이 생기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보시면은 왜 22,900으로 승합을 하게 된 기술적, 경제적 요인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교재에 있으니까 참조를 해서 보시면 되고요. 누전 차단기 ELB가 있습니다. ELB에 대한 동작 원리도 이따가 교재에는 없지만은 만약 기회가 되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전선로의 보호. 이 부분 좀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되십니다. 왜냐하면 배전선로의 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보기가 힘들기 때문에. 왜? 한전에서 관리를 하지 여러분들이 관리를 하지는 않습니다. 변전소에 있는 기기들을 많이 봅니다. 모선에 의한 부분, 변압기에 의한 부분, 차단기에 의한 부분, 개폐기에 의한 부분 이런 것들 많이 보시는데 여기에 의한 리클로저, 섹셔널라이저 이런 것들은 보실 일이 없다는 얘기예요. 봐도 저게 뭔지 모릅니다. 예? 난 넣고 기억자도 모른다고 저게 섹셔널라이저인지 뭔지를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 사진들 같은 게 있는데 ASS가 뭔지 이런 것들, ALTS가 뭔지 이런 내용들이 기회가 되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고압 배전선로 같은 건 단락지락을 보호하고 있다. 보호계전기 쪽에서 설명을 드리죠. 주상변압기. 앞에 보신 주상변압기 같은 경우는 컷아웃 스위치가 있습니다. 저 캐치 홀더가 있고 자세히 보시면 애자에다가 이렇게 그 퓨즈를 하나 달아놓은 겁니다. 이게 컷아웃 스위치가 COS입니다. 컷아웃 스위치 해가지고 COS가 컷아웃 스위치입니다. 똑같은 용어인데 저렇게 쓰면 모르고 COS라고 쓰면 모릅니다. 그거하고 이제 파워퓨즈하고는 동일한 효과가 있습니다. 파워퓨즈를 달아놨다는 얘기죠. 근데 COS인지 파워퓨즈인지 여러분들 구분하는 건요. 딱 보시다 보면 파워퓨즈는 맨 밑에 빨간색으로 이렇게 점이 달려 있습니다. COS는 점이 안 붙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나중에 보시면 됩니다. 캐치홀더, 정압 배전선로 부호, 자동 차단기, 퓨즈 설치, 혼촉 방지를 위해서 변압기 2차 측을 이종 접지를 한다. 혼촉 방지판은 대지전압 몇 볼트 이상에 설치하죠? 예? 대지전압 300볼트 이상만 혼촉 방지판을 설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대지전압이 뭐죠? 상전압입니다. 상전압. 380볼트에 220은 혼촉 방지판을 설치 안 해도 됩니다. 왜? 상전압이 220볼트이기 때문에 혼촉 방지판을 설치를 안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440볼트 같은 경우, 델타 결선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은 혼촉 방지판을 설치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왜? 델타 결선이니까 상전압이나 대지전압이나 똑같다는 얘기죠. 300볼트 이상이라죠. 그러면 이제 변압기가 같은 구조가 어떻게 됐냐면 나중에 보시면은 변압기가 이렇게 1차가 외부에 있고 2차가 내부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진공, 그 몰드 변압기나 유입 변압기에 따라서 이제 제작 방식이 좀 틀려지긴 하는데요. 저는 이제 제가 옛날에 감리하면서 다 들어가 봤으니까 이런 것들도 다 닦아봤거든요. 안에 보면. 바깥에는 진공주형으로 해서 합니다. 안에는 보통 진공주형은 하진 않는데 그 사이에 보시면 이렇게 가운데 나무로 이렇게 판을 막아두는데 그게 혼촉 방지판은 아닙니다. 그건 이제 절연을 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에요. 혼촉 방지판은 그 1차 측에 보시는 그 안에다가 몰딩을 해놓습니다.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혼촉 방지판은 이렇게 안에 제작을 할 때 몰딩이 같이 되어 있습니다. 바깥에 떨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보실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단지 이제 탭만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차폐 효과도 되고
혼촉이 됐을 때 대지로 방전시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근데 왜 300V 이상에 하냐면은 300V 이상이 되게 되면 인체가 위험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접지. 나중에 이 뒤에서도 접지가 나오는데 혼촉 사고 시 접선 전압 상승이 150V 이하로 되게끔 일선 지락 전류를 사용한다. 이게 뭐죠? 변압기 접지는 이종 접지를 하죠. 이종 접지에 대한 내용이 나온 겁니다. 그 150 나누기 뭐 I는 R분의 150이죠. 그거를 맞추기 위해서 R 값을 이제 계산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통 5옴 정도를 계산을 하죠. 접지저항 계산하는 방법. 접지저항 하면은 여러 가지 부분이 나와줘야 된다는 얘기죠. 변전소 쪽에서 접지저항 계산하는 부분. 변전소를 처음 설계할 때.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접지저항은 이제 그 배전선로 쪽에서 1종, 2종, 3종에 대한 접지저항 계산하는 부분이죠. 아니면 인체가 보시면은 그림 나오죠. 사람이 있고 전동기 있고 사람이 접속했을 때 이 지락 전류를 저감하기 위해서 이 접지저항이 얼마만큼 되어야 되느냐.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UPS 설명 나오고요. 요건 기본서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내용은 기본서를 보시면서 이해하시면 되고 이제 이 다음 장에 설명드린 내용은 조금 더 어렵습니다. 옥내 배선 접지공사. 접지공사의 목적이 어떻게 됐냐.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1종, 2종, 3종, 특3종에 대한 뭐 1종은 10옴, 2종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150 나누기 R, 보통 한 5옴 정도, 3종이나 특3종은 105옴 정도를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준들도 좀 보셨다가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접지공사의 시설 기준, 접지선 굵기. 접지선은 이제 계산을 하고 나면요. 나중에 이런 말이 붙습니다. 기계적 강도를 고려해서 더 키웁니다. 계산을 하게 되면은 뭐 38스퀘어가 나왔다. 근데 나중에 보시면 기계적 강도를 고려해서 100스퀘어를 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제 고압측에 대한 그 케이블 같은 경우는 100스퀘어 이런 게 나옵니다. 하지만 저압 측에는 이런 그 IC 기준에서 2001년도에 공시가 돼가지고 2006년도부터 시행이 된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저압 케이블 같은 경우는 38스퀘어가 없어졌습니다. 지금은 25스퀘어, 35스퀘어, 50스퀘어, 65, 70 뭐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38스퀘어가 없다는 얘기죠. 근데 아직까지 고압 케이블은 38스퀘어가 있습니다. 네, 참조로 한번 말씀드리면 고압 22,900 케이블 같은 건 38스퀘어에 대한 접지선에 대한 굵기는 14스퀘어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쓸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래서 고압 케이블은 무조건 60스퀘어를 써야 된다는 얘기죠. 60스퀘어에 대한 접지선 규격은 22스퀘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면 3분의 1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3분의 1. 100스퀘어짜리는 34스퀘어입니다. 3분의 1. 그래서 인입반. 아무리 용량이 작은데도 인입반에 대한 케이블은 22,900 케이블은 60스퀘어를 써야 된다는 얘기죠. 왜? 22스퀘어에 대한 접지선 굵기를 가져줘야지만 사고가 났을 때 지락 전류를 충분히 흘려줄 수가 있기 때문에 단 예외 조건이 있습니다. 여기 들어와서 이제 변압기 쪽으로 넘어가는 요 짧은 구간은 왜? 지락이 나더라도 여기 구간에서 보호가 되니까 고기 구간에는 짧은 구간 같은 경우는 38스퀘어를 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왜? 요 구간을 쓰기 위해서 38스퀘어 굳이 안 쓴다는 얘기죠. 왜? 60스퀘어 가지고 공사를 했으면 여기 구간 한 15m, 20m거든요. 그거 그냥 더 쓰면 되니까 대부분 다 60스퀘어로 다 맞춰집니다. 예외 규정은 있다라는 걸 참조를 하시면 되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외암의 인체 접속 시 대지전압 계산하는 부분 나오고요. 배전 자동화 시스템을 설명을 하는데 배전 자동화 시스템도 보시면 EMS처럼 비슷하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배전 자동화에 대한 개념은 좀 틀려집니다. 그래서 제가 선배부자라고 애우라고 얘기했죠. 선로 감시라고 배전 부하를 감시하고 선배부 부하 제어하고 선배부 자동 제어를 하고 뭐 이렇게 내용이 나옵니다.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시면 되고요. 코리아 디스트리뷰션 오토메이션 시스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송전 쪽에서 쓰고 있는 시스템 쪽에서는 변전소 자동화 쪽을 이건 배전 자동화고 변전소 자동화 쪽에서 쓰고 있는 용어들은 좀 틀려집니다. SAS 서브스테이션 오토메이션 시스템, IPCS 인텔리전트 프로텍션 컨트롤 시스템 이런 것들. 그다음에 EMCS 일렉트리컬 이퀴먼트 메저링 컨트롤 시스템, ECMS 일렉트리컬 메저먼트 컨트롤 앤 모니터링 시스템 이런 용어들을 다양하게 씁니다. 그것들은 이제 변전소 자동화 쪽이었고요. 배전 자동화 쪽에서 그냥 DAS라고 얘기를 합니다. 디스트리뷰션 오토메이션 시스템. 그래서 코리아 DAS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내용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그 다음에 다시 또 요약본을 제가 한번 또 보여드릴 겁니다. 근데 그 요약본들은 조금 더
어렵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요약본을 제가 한번 다시 또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배전 기술 총남 부분을 가지고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배전공학 목차들 다시 한번 정립을 드릴 겁니다. 왜냐면 머릿속에 정립을 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왜냐면 시간이 제가 이걸 2주로 잡았거든요. 그럼 이번 시간은 제가 좀 그 정리를 좀 많이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까지 해가지고 뭐 이제 배전공학이 1장, 2장, 3장 기타 부분은 나눠져 있습니다. 여러분 교재는 1장, 2장은 아주 작습니다. 3장은 좀 내용이 되고 기타도 아주 작습니다. 그래서 오늘 1장, 2장까지는 끝내고 3장의 일부분만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이런 컨셉을 오전에 두 번째 시간까지는 요약 부분을 해드리고 세 번째 시간부터는 이제 교재 부분을 나가는 걸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